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쩐쟁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주셨는데 하나씩 좀 해결을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정님께서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번 영상 기대할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미국의 부동산 결국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동산 리츠는 되게 하위 업종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는 저는 이제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네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상용 부동산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나온다고 해도 과거 리만 때처럼 주거용에서 미치는 영향보다는 훨씬 작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쓰거나 투자를 덜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뭐 몇 조 달러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미국의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이 한 18조 달러 정도가 돼요. 네. 큰 규모인데 이 중에 12조 달러는 주거용이고요. 6조 달러가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셨겠지만 네. 뭐 6조 달러가 터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근거가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규모 때문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너무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5 경원입니다. 경원. 1.5 경원이에요. 그 중에 주거용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천조 원은 상업용,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율이 뭐 나라별로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국도 결국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의 비중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규모는 주거용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용의 가치는 더 큰데 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LTV는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의 정도가 주거용보다 낮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결국 지금 문제는 금리일 텐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가 산정이 되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일단 11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금리 조정이 잘 없습니다. 다 휴가 가야 됩니다. 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뭐 리츠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노나미님께서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 반도체 섹터 중 저평가 그리고 AI 순풍, 인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인텔을 물어봐 주시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요즘 많이 기관 투자자들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도 하고 특히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올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은 주식이 되게 싸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장기적으로 당연히 인텔 잘 하겠죠. 얼마나 그렇죠. 훌륭한 회사입니까? 훌륭한 엔지니어들도 많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만 보면은 반도체를 설계를 잘하는 것하고 이거를 잘 만들어서 수율을 내는 건 다른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TSMC나 다른 파운드리 기업한테 제조를 맡겨서 생산하는 반면에 인텔은 많은 부분을 자기가 직접 만들거든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계산 잘하고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계산을 하고 뭐 프로그래밍 돌리는 거하고 직접 만들고 공정 꾸미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계속 신제품을 늦게 출시하고 수율을 못 잡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아직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텔이 나쁠 일은 없는데 중장기적, 조금 그거보다 시계를 짧게 보면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엔비디아가 먼저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비슷한 AMD가 되고 뭐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 저는 봐서 인텔을 보신다면은 좀 많이 장기적으로 생각하셔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는 최신 칩 못 팔게 금지당해서 성능은 내리고 가격은 올린 중국 전용 칩을 판매하는데 AMD는 신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똑같이 성능은 내리고 가격은 올리는 투트랙으로 가기엔 판매량이 너무 적어서 모델을 나누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실적이나 물량 측면으로만 보면은 매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 남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제품을 쪼개고 나누고 해서 막 물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매우 훌륭한 GPU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고 독점을 하고 있고 엄청 비싸게 팔고 있고 그리고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독점하는 기업이니까 엔비디아 짱 이래서 올해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AMD라는 기업이 아니야 엔비디아 독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GPU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준다면 사람들이 AMD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AMD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으니까요. 밸류에이션도 더 싸고 결국 사람들은 정말 이번 4분기에 AMD가 이 GPU를 팔 수 있는지의 증거를 찾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딘가에서 AMD가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이걸 반영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물량이 크지는 않을 건데 요게 확인이 되면 분명 사람들이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AMD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AMD가 실제로 물량을 많이 늘리는 시기는 몇 년 지나서겠죠. 근데 주식은 보통 먼저 반영하니까 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이해하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의효님께서 근데 예전에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의 도로 인프라 상황도 지금의 인도와 비슷하지 않았나요? 약 20년 전 당시 중국이 처음 성장할 때의 인프라 수준과 비교해야 적절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이 질문도 매우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세요.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정연권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금 인도의 1인당 GDP는 중국의 2007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한 네. 2,000달러 내외인데요. 그러면 지금 인도의 인프라의 수준이 2007년 중국하고 어떠냐? 안타깝지만 지금 인도의 인프라 수준을 2007년 중국하고 비교해 봐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구조와도 연관이 있고 통화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경제 구조 먼저 말씀드리면 인도는 구조적으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네,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네. 수입량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서비스 관련 수지는 항상 플러스고요. 제조업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똑똑한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CEO들도 인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해서 이 돌아가는 머리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인도인 동료하고 일한 적도 있는데 이런 쪽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제조업의 발전이 매우 더딘 거죠. 그러니까 2007년 중국 제조업 상황하고 지금 인도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같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중국보다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율인데 네. 인도에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달러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인도 루피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데 인도 루피는 1995년에 31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83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인도 루피가 매우 많이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인프라 투자는 되게 장기이기 때문에 주식이야 단기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장기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돈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절하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쉽게 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6에서 8 위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프라의 비교는 과거를 해도 비슷하고 지금도 많이 투자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조적인 측면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윤유님께서
최근 재정 정책상 10년물 채권을 많이 발행하여 10년물 금리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비록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10년물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위험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4.8% 10년물이 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5%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게 수급인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이 채권 발행을 사줘야 되는 거는 미국의 연준이거나 시장의 투자자들일 텐데 이 연준이 QT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국채를 안 사주니까 문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만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방법도 있는 게 뭐냐면 맞는 얘기지만 연준의 QT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 이슈를 얘기하는데 변화가 없었던 이슈를 가지고 수급이 늘어난다라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재정으로 채권을 많이 찍긴 하지만 연준이 안 사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사줬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더 사줘야 되고 뭐 다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의 수많은 헤지 펀드들이 미국의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숏을 친 건지 국채를 사놓고 해지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데이터로 잡히는 건 국채 선물 매도가 많습니다. 자, 빌 에크먼 같은 이제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4% 초반에서 이제 워렌 버핏하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빌 에크먼은 금리 5% 간다고 했고 워렌 버핏은 지금부터 채권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이제 에크먼이 맞았죠. 물론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라니까 4%, 4.34의 채권 사도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돈 받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금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4.8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요 재정으로 인한 수급 악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금리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주백통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미국채 10년물 선물 ETF는 왜 변동이 거의 없는 걸까요?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네,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미국채 선물 ETF가 뭔지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못 찾아봐서 가장 많이 쓰는 ETF가 TLT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채를 산다 이러면 국채 장기채를 사면 TLT ETF를 사는데 이 TLT ETF는 금리랑 반대 방향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 그 이자의 현재 가치를 합산하고 원금을 합산하는 건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받을 이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채권 ETF가 떨어지게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미국의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GG라고 하는 또 ETF가 있습니다. 아주 그 에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걸 갖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라우리님께서도 같은 관점에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높지 않나요? 네, 매우 맞는 말씀이시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네. 10년물은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오랫동안 묶어놓은 거잖아요. 네. 우리 진행자님 은행 예금 들 때 더 길게 묶어놓은 게 이자가 낮으면 보통 하시나요? 아니죠. 짧게 하고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채권도 당연한 겁니다. 금리가 장기가 되면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 요즘에 또는 가끔 왜 도대체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보다 낮냐? 예를 들어 촬영일 기준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은 2년물은 5%가 넘고 10년물이 4.7% 정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안에 네. 금리 인하가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 4.7은 매력이 없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10년물이 바로 내려올 거잖아요. 2년물 내려오고. 그럼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더 높은 금리에서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은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고 네. 시장이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함님께서 채권 시장 대응에 대한 뷰도 부탁드립니다. 채권 시장 대응. 질문 제가 보다 보니 제가 보통 Q&A 한 3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네. 질문에 채권이 되게 많은 게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에 물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채권은 사실은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채권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네. 그냥 어느 정도 금리가 딱 되면은 나는 요 금리를 그냥 만기까지 먹겠다. 예를 들어 4.5면 4.5, 4면 4를 그 채권을 사서 네. 중간에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보지 마시고 만기가 되면 그 4% 이자랑 원금을 받는 걸로 내 계산을 해놓고, 왜냐하면 채권은 망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받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워낙 적극적이시고 네. 그러다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본 가치를 좀 먹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그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TLT 같은 걸 통해서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4에서 TLT를 샀는데 5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다시 4가 되면 또 그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원금을 그걸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TLT가 배당을 주기 때문에 네. 이자를 거기서 획득을 하는데, 뭘 많이 사시냐? TMF라고 하는 3배짜리를 사게 됩니다. 3배짜리는 금리가 4에서 5를 가면 빠지고요. 네. 5에서 4로 다시 가도 그만큼 못 오릅니다. 왜냐하면 100원이 10원 되는 거는 마이너스 90인데 네. 10원이 100원 되는 건 9배, 10배 그렇죠.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금리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완전히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권 ETF를 하시더라도 1배짜리만 해야 된다. 네. 또는 채권 사셔서 만기까지 가져가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도 4.7%의 미국 10년물 금리면 되게 매력적인 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채권을 직접 사시던지 아니면 1배짜리 ETF를 사셔가지고 나는 그냥 가격 안 보고 내가 샀던 금리가 다시 되면 그냥 원금이랑 이자 받겠다.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나지게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미국 8월 경제 성장률 연환산 5% 중반이라던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5.5% 환경에서 잠재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현재 상황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유동성 과잉으로 이해한다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요? 되게 요즘 이코노미스트들이든 애널리스트든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 안 좋다라고 작년 6월부터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좋아요. 그 3월달 숫자는 연환산이긴 하지만 5%가 3분기 숫자가 5%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분기에 늘어난 거를 대략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숫자가 5점 몇이라는 얘기는 사실 1점 몇 %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3분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연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애널리스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네. 올해가 한 2% 되고요. 내년이 1.5쯤 됩니다. 그럼 이 오란 숫자를 일단 머리에서 지우시고 나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기 때문에 이미 긴축인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에서 GDP를 뺀 요 금리가 GDP보다 더 많이 명목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은 유동성 과잉인 건 맞는데 이게 QT를 통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높아진 금리를 통해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 높아진 게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시장까지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쩐쟁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Q&A 시간까지 함께 하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